가문의 피를 더럽혔던 그 며느리들, 재산만 노리고 아들을 이용하던 그 여자들에게 죽기 직전 회귀한 할아버지가 택한 복수는 전무후무했다. 매일 밤 다른 며느리와 맺은 계약, 그녀들을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는 임신이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3세 생일날 난 죽었다. 손에 쥐고 있던 건 유언장이 아니라 독극물이었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아들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내들, 내 며느리들이었지. 하지만 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돌아왔고 이젠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차례다. 내 이름은 최태준. 죽기 전까지 나는 대한민국 상위 0.1% 재벌 회장이었다. 그러나 죽음은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보여준다. 의료용 침대에 누워 숨이 꺼져가는 내 귓가로 들려온 건 자식들의 울음이 아니었다. 아버지 아직 숨 붙어 있네. 빨리 유언장부터 바꿔야지. 법무팀 불렀어? 저 새 집 말고 강릉 별장도 내 이름으로. 그 순간 내 마지막 심장이 멈췄다. 드디어 끝났군. 그게 내 마지막 생각이었다. 눈이 감겼고 내 인생도 그렇게 막을 내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이 아닌 1995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침실에 있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주름도 흰머리도 없는 53세의 전성기 최태준이었다. 천장이 낮았다. 모서리에 박힌 브라운관 TV, 바렌 커튼, 무거운 전화기. 모두 90년대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욕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자. 그 안엔 주름 없는 검은 머리를 빗어 넘긴 젊은 최태준이 있었다. 이게 꿈인가? 다급히 신문을 펼쳤다. 1995년 4월 3일 월요일. 30년 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회귀한 거야? 처음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막 죽은 나는 1983년생 손자보다도 늙은 노인이었고 기저귀를 찬 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병든 노인일 뿐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53세의 정점에 서 있었다. 두 손으로 턱을 감쌌다.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주저앉았다. 이건 기회야. 도련님이라 불리며 누구도 반항하지 않던 시절. 아직 아들들도 결혼하지 않았고 그 악마 같은 며느리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은 이 시점. 지금이라면 놈들의 미래를 전부 갈아엎을 수 있어. 나는 다짐했다. 자식들이 아닌 그 자식들과 결혼할 며느리들에게 복수하리라고. 그들은 결국 30년 뒤 내 침대 곁에 모여 이 인간 죽으면 유산부터 나눠야죠. 그따위 말을 했던 여자들이었다. 내가 죽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인간들. 그들이 내 아들과 맺어질 미래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30년 전으로 돌아왔다고. 처음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다. 그럼 이제 그 자식들과 그 며느리들에게 복수할 시간이 생긴 거지. 월요일엔 정숙, 화요일엔 예진, 수요일엔 수연, 목요일엔 미주, 금요일엔 나영, 토요일엔 희정, 일요일엔 연희. 7명의 며느리들. 모두 미래에서 내 아들들과 결혼할 운명이었던 여자들. 그들이 아직 순수했던 이 시점에서 아들보다 먼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임신하게 만든다.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 그게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 나는 그들을 아들의 아내가 아닌 내 아이의 어머니로 만들겠다. 정숙은 원래 청순한 얼굴과 달리 결혼 후 내 재산을 빼돌리고 집안 종업원을 괴롭히던 인물이었다. 30년 전 아직 그녀는 나와 처음 만난 상태.
나는 투자자 행세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그녀는 내게 빠졌다. 정숙은 첫 만남부터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달랐다. 겉으론 단정한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유혹의 뉘앙스는 감출 수 없었다. 대표님, 저 오늘 하루만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비밀스러운 호텔 스위트룸.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우린 서로의 기척만으로 탐색을 시작했다. 말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던 그 시간. 말없이 스르르 풀린 셔츠 단추.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계획대로 정숙은 이미 내 사람이었다. 예지는 원래 내 막내 아들과 결혼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회귀 전에도 내 호의를 받기 위해 몇 번이고 나에게 유혹을 시도했었다. 예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 이라 부르던 그녀는 실은 나를 오래 전부터 훑어보던 눈빛의 주인이었다. 회귀 전 나는 알았다. 내 막내 아들이 장가든 그 여자. 예진이 나를 유혹하려 수없이 눈짓하던 기억. 하지만 그땐 내가 피했다. 이젠 다르다. 나는 젊고 강하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진 씨, 사람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멀리서 찾지 않아요.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깊어졌다. 시선은 잔을 비운 내 손이 아니라 내 입술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온 그녀는 천천히 구두를 벗고 코트 자락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굶주린 맹수처럼 뒤엉켜 서로를 탐닉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그 말은 우리 사이를 뒤집는 선언이었다. 수연은 겉으론 조용하고 단아했다. 하지만 회귀 전 그녀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자는 회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나는 복수의 악보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음악이 필요하다며 조용히 그녀의 제자가 되었다. 며칠 뒤 텅 빈 연습실. 수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선생님, 오늘은 감정 표현이 핵심이라죠?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옮기며 몸에 걸친 옷을 하나씩 벗으며 한음 건반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점점 숨소리와 뒤섞여 피아노 위 두 사람만의 은밀한 연주로 이어졌다. 숨죽인 방 안에서 수연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연주가 아니에요, 회장님.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건 복수의 서곡이니까요. 미주는 과거 한류 스타들을 손에 쥐던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방송국 사장 자리, 그리고 재벌가의 줄을 탄 사회적 계급 점프였다. 나는 그 야망을 읽고 그녀가 늘 원하는 걸 꺼내 들었다. 방송국 사장, 당신 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엔 탐욕과 미세한 불안이 얽혀 있었다. 대신 나는 한 발 다가갔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걸 나에게 주세요. 호텔 펜트하우스. 달빛이 흐른 천장 아래 미주는 조용히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걸 다 줄게. 그 대신 약속은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 밤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대신 숨결과 피부, 욕망과 복수로 서로의 조건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 이미 내 계획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걸. 나영은 겉으론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였지만 내가 본 진짜 얼굴은 달랐다. 불임이라는 이유로 입양한 아이를
지저분한 짐덩어리 라 부르며 수차례 고아원에 보내자고 주장하던 그녀. 나는 그 아이를 결국 내 손으로 키웠고 그녀는 그 사실조차 귀찮은 현실로만 받아들였다. 회귀한 나는 명문대 인문학과 교수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섰다. 당시 대학생이던 나영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어른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교수님은 저랑 얘기할 때 진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분이에요. 밤이 깊던 어느 날, 과제 상담을 가장한 만남이 이어졌다. 한 잔, 두 잔 술이 오가고 그녀의 표정도 점점 풀려갔다. 그리고 마치 계획이라도 된 듯 우리는 교수 연구실 안소파 위에서 서를 마주보게 되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교수님. 그녀가 떨리는 눈빛으로 속삭였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와 눈동자가 이미 대답이었으니까 그저 그녀의 볼에 조용히 손을 얹었을 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셔츠 단추 하나씩이 풀어질 때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죄책감도 설렘도 쾌락도 모두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 밤 우리는 지식이 아닌 본능을 나눴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이미 내 손 안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희정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하지만 가장 잔혹한 며느리였다. 나의 치매설을 꾸며낸 것도 의료진에게 돈을 찔러 넣은 것도 모두 그녀였다. 이번엔 내가 그녀의 상담사가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고민을 듣는 척하면서 나는 그녀의 내면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내 말이라면 완벽하게 따르고 믿는 인형이 되었고 내가 벗으라면 벗고 죽는 신용을 하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내가 그녀에게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치료인가요? 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녀는 몰랐겠지. 그 치료가 그녀를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릴 씨앗이 될 줄은. 연희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했고 언제나 웃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죽은 뒤 내 재산의 80%를 차지한 유일한 인물, 모든 걸 설계한 검은 손. 진짜 복수의 대상은 바로 그녀였다. 회귀한 나는 그녀의 순수하던 시절로 되돌아왔다. 사회복지 전공의 대학원생. 부잣집 아들과 연애 중이던 그녀는 아직 계산과 야망 대신 이상과 순정을 품고 살던 때였다. 나는 외부 강연을 온 젊은 기업가로 그녀 앞에 섰다. 첫눈에 반한 눈빛, 진심으로 주고받은 책 이야기,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연희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감정이 사랑이 맞는 걸까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 진짜 같아. 그날 밤 우린 작은 호텔방 안에서 마주했다. 하얀 커튼 너머로 흐르던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는 천천히 나의 와이셔츠를 벗기며 속삭였다. 이 사랑 진짜 맞죠? 그 질문엔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불안, 설렘, 기대, 그리고 순수. 나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처음으로 가슴으로 믿은 감정이잖아. 그 순간부터 우린 말이 필요 없었다. 가볍게 맞닿던 입술이 깊어졌고 포근했던 이불이 천천히 뒤틀렸으며 마디마디가 서로의 체온을 기억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이 밤 잊고 싶지 않아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연희. 넌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왜냐면 그 씨앗이 너의 모든 미래를 다시 쓸 테니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정숙은 아침마다 이유 없는 구토에 시달렸고
예지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 손을 얹었고, 수연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피아노 건반 위에 눈물을 흘렸고, 미주는 촬영장 미팅 도중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나영은 복학생 생활 중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가방으로 가리고 다녔으며, 희정은 갑작스런 식욕 폭발의 과자를 품에 안고 수업을 받았다. 연희는 매일 밤 자신이 꾼 꿈을 일기로 적었다. 그 꿈 속 남자는 언제나 같은 얼굴이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여자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증상, 같은 결과를 마주하자 그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7개의 좌석. 그리고 정중앙엔 한 장의 초음파 사진. 그 아이, 누구 아이야?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도 혹시? 예진의 눈이 수연과 마주쳤고, 수연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너였어? 설마 같은 남자?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혼란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분노로 바뀌었다. 누군가 컵을 집어던졌고, 누군가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울음소리, 비명, 고성. 그 순간 나는 모습을 드러냈다. 조용히 해. 내가 한마디 하자. 모든 소리가 멎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아니, 그 남자를. 그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의 주인.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그래, 너희 모두의 아이는 내 아이야. 숨죽인 고요 속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복수다. 정숙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예진이 떨리는 손으로 내 바지를 붙잡았다. 다시 돌릴 수 있다면 회장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만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희정은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흔들었고, 나영은 뺨을 찢을 듯이 후회하며 말했다. 그 아이 버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연희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땐 너희가 날 살아있는 유산이라 불렀지. 이제 그 유산이 너희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마지막 선언을 남겼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평생 이 진실을 안고 살아가길 바란다. 7일의 밤, 7명의 여인, 그리고 7개의 씨앗. 그 씨앗은 복수였고 경고였으며 또한 영원한 족쇄였다. 나는 회귀한 세계에서 모든 걸 되찾았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내 삶을 다시 썼다. 그들이 겪는 후회는 내가 겪은 고통의 일부일 뿐이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다시 83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병실, 인공호흡기 소리와 차가운 조명 아래 쓸쓸히 눈을 감았던 나는 없었다. 이번엔 따스한 햇살이 드는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내 손을 7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잡아주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하지만 놀랍도록 닮았다. 눈빛, 걸음걸이, 손가락 사이에 묻은 기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아는 눈을 지닌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너희는 나의 복수였고, 이제는 나의 유산이구나. 누군가는 날, 칠가문의 피를 뒤섞은 유전자의 배신자, 라 불렀고, 누군가는 복수로 시대를 바꾼 신의 아바타, 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어떤 칭호보다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좋았다. 내가 심었던 복수의 씨앗은 결국 생명이 되어 돌아왔다.
그 생명은 과거를 치유했고 진실을 증명했으며 미래를 새로 썼다. 복수는 때로 칼이 됩니다. 나를 세워 누군가를 베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저는 그 칼을 내려놓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고요히 자라나 7명의 인생을 바꿨고 7가문의 운명을 흔들었으며 한 남자의 이름을 전설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복수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